72살에 처음으로 도망쳤어요. 내 집에서요. 웃기죠? 50년을 산 집에서 내가 키운 자식한테 쫓겨나다니.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72살 할머니의 통쾌한 반격이요. 72년을 살면서 내 친자식이 날 죽이려 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죽이는 것보다 더한 걸 하려고 했죠. 살아있는데 무덤에 집어넣으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내 돈으로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밤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방문. 저녁 8시쯤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라였어요. 평소엔 주말에 나오는데 웬일로 평일 저녁에 왔길래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공손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오냐, 들어와라. 저녁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중요한 얘기. 준호가 테이블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뭔데 그렇게 심각해? 미라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도 하듯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잖아요. 그때 병원비만 300만 원 들었어요. 이번 달에는 가스불 켜놓고 주무셨고요. 다행히 큰일 안 났지만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세요. 그건 깜빡한 거였어. 한 번 실수한 거잖니.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정말 좋은 실버타운이 있어요. 24시간 간호도 받으시고 또래 어르신들이랑 어울리실 수도 있고요. 박 팀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신 곳이에요. 박 팀장. 그게 누군데? 박만수 씨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동네에서 보험이랑 부동산 상담해 주시는 분. 제가 회사에서 알게 됐는데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가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만수.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김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정심이 언니, 박만수 그 사람 조심해. 우리 동네 박 할머니가 그 사람한테 집 맡겨 팔았다가 수수료로 얼마나 뜯겼는지 알아?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계약서도 꼼꼼히 안 읽어보고 도장 찍었다가 큰일 난 거지. 실버타운.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요양원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호텔처럼 좋아요. 제가 박 팀장님이랑 같이 직접 가봤는데 시설이 정말. 준호가 미라의 말을 받았어요. 엄마, 진짜 좋더라. 그런데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와 미라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집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집 시세가 5억 정도 된대요. 재건축, 구역이라서 앞으로 더 오를 거고요. 이 돈으로 실버타운 입주하시고 나머지는 어머님 용돈으로 쓰시면. 집을 팔라고? 이 집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을 산 이 집을. 남편과 신혼살림 차린 이 집을. 준호를 낳아 기른 이 집을 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요. 3층이라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시고 관리도 어려우시잖아요. 나는 멀쩡해. 계단도 잘 오르내리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 먹는다고. 미라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상황이 있어요. 준호 씨 명의로 집 한 채 사려고 대출 알아보는 중인데 어머님 집이 재건축 구역이면 5억은 받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실거주, 주택 마련하면 다들 좋은 거 아닌가요? 다들 좋은 거.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내 집이 탐났구나.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나한테 요양원 가라면서 내 집 팔아서 너희가 쓰겠다는 거잖아.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엄마, 오해야. 우리 진짜 엄마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나 죽으면 다 너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당장 나가. 어머님, 진정하세요.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그들을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문을 쾅 닫고 나니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50년을 산 집인데. 거실 저 벽에는 준호가 3살 때 크레파스로 낙서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부엌 찬장 뒤에는 남편이 결혼기념일마다 몰래 숨겨둔 사탕 봉지가 아직도 있어요. 작은 방 문틀에는 준호의 키를 재며 금 그어둔 자국들이 줄줄이 새겨져 있고요. 이 모든 게 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5억이라는 숫자로 환산해서 저를 내쫓으려 한다니. 한밤중에 전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벽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새벽 1시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일 아침에 다시 갈게.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얘기, 또 똑같은 소리 할 거면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인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우리 빌라에 왔을까? 귀를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도 들렸어요. 3층 맞지? 응, 302호래. 혼자 산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2호. 그건 제 집이에요. 누가 이 한밤중에 제 집을 찾아온다는 거죠. 조용히 해. 깨우면 안 돼. 알았어. 박 팀장님이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 박 팀장, 박만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그 박만수가 지금 낯선 남자들을 데리고 제 집에 오고 있다는 건가요? 새벽 2시에? 저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살짝 내다보니 정말로 3명의 남자가 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한 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 나머지 둘은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조용히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할머니, 계세요? 저 박만수입니다. 며느님께 부탁받고 왔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자는 것 같은데?
일단 깨워봐. 며느리가 미리 얘기해놨을 거야. 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똑똑똑. 할머니, 중요한 서류 때문에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저한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밤중에 온 건가요? 안 열면 어떡해? 그럼 일단 기다려봐. 아침에 며느리 오면 그때 같이 설득하고. 아니야. 박 팀장님이 오늘 밤에 끝내래. 내일 되면 할머니가 마음 바꿀 수도 있대. 그럼 젊은 남자 중 한 명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있잖아. 문 따는 거. 뭐 지금 문을 부수겠다고?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하지만 전화기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고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다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뒷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오래된 빌라라 앞문과 뒷문이 따로 있거든요. 누구세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김 여사예요. 2층 김 여사. 김 여사. 2층에 사는 김 여사를 알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였죠. 저는 재빨리 뒷문으로 달려가 문을 살짝 열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김 여사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신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 와 있어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봤는데 한밤중에 문 따려고 하더라고요. 빨리 나와요. 김 여사가 저를 이끌고 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나온 저는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였습니다. 11월 초 새벽 공기가 발등을 시리게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와요. 빨리. 김 여사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창문 커튼 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아직 3층에 서 있네. 문 따려고 하나 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김 여사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에이, 모류. 우리 같은 늙은이들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그나저나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한밤중에 저 사람들은 뭐예요? 저는 김 여사에게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팔고 실버타운에 보내려 했다는 것, 박만수라는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밤중에 도장을 받으러 왔다는 것까지요. 김 여사는 듣는 내내 혀를 찼어요. 아이고, 내가 뭘 했어요. 박만수 그 사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우리 동네 박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 3명이나 더 당했다고 들었어요. 3명이나요? 네. 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에요. 집 팔면 좋다고 꼬드겨서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하고 수수료랑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요. 심지어 집값도 시세보다 싸게 매매하게 해서 차액을 챙긴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럼 신고는 안 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대요. 계약서가 다 있으니까 합법이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도장 찍은 거라고요. 경찰도 민사라면서 손을 못 댄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저도 당할 뻔했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며느리가 그 사람한테 속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짜고 친 건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며느리분이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박만수 그 사람이 말을 워낙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시어머님 편하게 모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이 집 팔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식으로요. 며느리분도 그 말에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그래도 한밤중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문 따려는 건 명백히 범죄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건 주거 침입이에요. 경찰 불러야 해요. 김 여사가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저는 그의 손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김 여사, 경찰 부르면 증거가 없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아직 문을 안 땄잖아요. 노크만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심야 방문이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게다가 며느리가 미리 연락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김 여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봤자 박만수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잡아야 해요. 박만수가 노인들을 속여서 집을 빼앗는다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 여사, 혹시 이 동네에 은퇴한 형사님 사신다는 거 들어봤어요? 형사님요? 누구요? 이름이 태식, 김태식. 아니, 이태식인가. 김 여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이태식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4층에 사는 분이요? 네, 맞아요. 그분이 은퇴 형사시래요. 어머, 어떻게 아세요? 이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아니, 어제 처음 만났어요. 아주 오래전 아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그분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착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요즘 동네 안전지킴이 봉사도 하시고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김 여사와 함께 4층으로 올라갔어요. 402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7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깔끔한 남색 스웨터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정심 씨. 태식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식 씨, 도와주세요. 태식의 집 거실. 우리 셋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태식은 제 얘기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역시 30년 형사 출신답게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박만수라는 브로커가 며느리를 통해 접근했고 실버타운을 권하면서 집 매각을 유도했다. 그리고 어젯밤 새벽 2시에 2명의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정심 씨 집 문을 따려고 했다. 맞죠? 네, 맞아요. 태식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문제는 이게 범죄라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며느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박만수도 정당한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할 거고요. 심야 방문도 며느리의 부탁이었다고 하면 주거 침입으로 잡기 어려워요. 아직 문을 안 땄으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둬야 하나요? 태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정심 씨가 직접 나서야 해요. 제가요? 네. 박만수의 수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정심 씨가 일부러 집 팔 의향이 있다는 척하면서 접근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만수가 노인을 속이는 장면, 허위 과장 광고, 불법적인 계약 강요, 이런 걸 다 녹음하고 녹화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하지 않아요? 태식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심 씨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둘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태식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우리 연인인 척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박만수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리잖아요. 그런데 정심 씨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것도 은퇴 형사 출신이. 그럼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재혼하려나 보다. 그럼 재산 정리가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건 그렇긴 한데.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면 박만수가 정심 씨한테 함부로 못해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 수 있고 질문도 던질 수 있죠. 제 여자친구 집 파는 건데 제가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요. 김 여사가 손뼉을 쳤어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두 분 옛날에 썸 타지 않으셨어요? 지금 다시 만난 거잖아요. 연기도 아니고 진짜로 사귀시면 되죠. 김 여사. 제 얼굴이 더 뜨거워졌어요. 태식도 웃으며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뭐, 그건 천천히. 일단 작전부터 짜볼까요? 가짜 연애 작전 시작. 사흘 후. 저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태식이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우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카페에 왔어요. 계획은 간단했어요. 동네 사람들 눈에 띄게 다니면서 정심이 할머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만수의 귀에도 들어갈 거예요. 정심 씨, 커피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태식이 은은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58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데이트하게 될 줄 몰랐네요. 데이트. 이건 작전이잖아요. 작전이기도 하고 데이트이기도 하죠. 뭐가 문제예요? 저는 얼굴을 돌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이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정심이 언니. 돌아보니 동네 경로당 멤버인 윤 여사가 서 있었어요. 눈이 동그래져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 안녕하세요. 언니, 이분은? 태식이 먼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식이라고 합니다. 정심 씨 친구예요. 친구? 윤 여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분명히 오해하고 있었죠. 네,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마침 같은 동네 살게 돼서요. 어머, 그래요? 정심이 언니한테 그런 친구분이 계셨네요. 윤 여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가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분, 동네 방송국이에요. 1시간 안에 온 동네가 다 알 거예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태식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와 태식은 매일 같이 산책을 하고, 카페에 가고, 경로당에도 같이 나타났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발신자는 며느리 미라였어요. 저는 태식을 힐끗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서 함께 들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미라예요. 어머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 상하셨죠?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님, 박 팀장님이 어머님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하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담해 드리고 싶대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태식을 쳐다봤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나 바쁜데. 어머님, 부탁드려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좋아. 만나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동네 커피숍에서 뵐게요. 박 팀장님도 모시고 갈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자 태식이 말했어요. 미끼를 물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 아마 정심 씨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는 거죠. 혹시라도 재혼하기 전에 집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치밀하네요. 그 사람들. 그만큼 우리도 치밀해야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작전이에요.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커피숍. 저는 태식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태식은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왔고, 저도 오랜만에 깔끔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긴장돼요. 태식이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어요. 오늘 대화 전부 녹음됩니다. 불법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봐요. 녹음기예요. 셔츠 안쪽에 달아뒀어요. 정심 씨 가방 안에도 하나 넣을게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박만수였습니다. 어머님!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태식을 보자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아, 소개할게. 이분은 이태식 씨. 내 친구야. 친구요? 박만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박만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도 함께 상담하시는 건가요? 태식이 손을 내밀었어요. 네, 저는 이태식입니다. 정심 씨와 최근에 다시 만났는데요. 중요한 얘기라고 해서 함께 왔어요. 박만수가 태식과 악수를 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정심 할머니와 무슨 특별한 사이이신가요? 태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태식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교제 중입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만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자 박만수가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어머님, 지난번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오늘은 어머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혼자 살기가 좀 외롭더라고요. 어머님. 미라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연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태식 씨를 만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하고요. 박만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으신 생각이세요.
그런데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태식이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다만 재산 정리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재산 정리요? 박만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미끼를 문 거였습니다. 네. 정심 씨 집이 재건축 구역이라면서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5억 정도 됩니다. 조만간 재건축 확정되면 6억까지 갈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어머님, 혹시 집 매각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는 척했어요.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처음이라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박만수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 분야에서 15년 경력이에요. 시니어 재산 관리 전문가죠. 어머님처럼 혼자 계신 분들 많이 도와드렸어요. 어떻게 도와주시는데요? 일단 집을 제값에 팔아드리고요. 그 돈으로 어머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드려요. 실버타운도 좋고 아니면 작은 아파트도 좋고요. 나머지 돈은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고요. 태식이 끼어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박만수가 잠시 멈칫했어요. 수수료요.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3%입니다. 3%면 5억의 3%니까 1,5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죠.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일반 중개 수수료는 그것보다 훨씬 싸잖아요. 박만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이건 단순 중개가 아니에요. 종합 컨설팅이죠. 집 매각부터 세 거쳐 알아봐 드리고 재산 관리까지 다 포함이에요. 재산 관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건 어머님과 상담해서 결정하죠. 어머님, 혹시 요양시설도 고려하고 계세요? 아직은 실버타운이 정말 좋아요.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호텔급이에요. 제가 알아본 곳은 입주비 2억이면 평생 계실 수 있어요. 식사, 청소, 간호 다 제공되고요. 2억이요. 그럼 나머지 3억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돈은 어머님 통장에 남기시죠. 그런데 어머님, 혼자 그 돈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보험 상품 같은 거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굴리실 수 있어요. 태식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어요. 그 보험 상품도 박 팀장님이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제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럼 그 보험 판매 수수료도 받으시는 거네요? 박만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건 당연하죠. 일을 하면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다만 정심 씨한테 얼마나 이득인지 궁금해서요. 당연히 이득이죠.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시잖아요. 태식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박 팀장님, 최근에 이 방법으로 3분이나 계약하셨다면서요? 다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었고요. 박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떻게? 저도 이 동네 사는 사람이라 소문은 들어요. 박 할머니, 최 할머니, 송 할아버지. 다들 집 팔고 요양원 가셨는데 계약 과정에서 불만이 많으셨다던데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박 할머니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집을 팔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내셨대요. 총 8천만 원 손해본 거죠. 그게 오해인가요? 그건 박만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봐요. 이태식 씨, 지금 저한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말은 안 했는 제가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 여자친구 재산이 걸린 문제니까요. 며느리 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박만수를 쳐다봤어요. 박 팀장님, 그게 사실이에요? 아, 아니에요. 미라 씨, 오해하지 마세요. 태식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오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대화 전부 녹음됐거든요. 1,500만 원 수수료에 보험 판매 수수료까지.
다 증거로 남았어요. 뭐라고요? 박만수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불법 녹음이에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박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박만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라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박 팀장님이 전문가시라고 해서.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 편하게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속은 거였어요. 태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라 씨, 경찰서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피해자로 진술하셔야죠. 당신도 박만수 씨한테 속은 거니까요. 박만수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정당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카페 밖에는 이미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식이 미리 연락해 둔 거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저녁, 저와 태식은 제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정심 씨. 아니에요. 태식 씨 덕분이에요. 태식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박만수는 일단 조사받을 거예요.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며느리분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것 같아요. 미라가 정말 몰랐을까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술 들어보니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박만수가 말을 워낙 그럴싸하게 했거든요. 시어머님을 전문적으로 케어해드린다. 최고의 시설을 알아봐드린다. 이런 식으로요. 미라 씨는 정말로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려던 거였어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그래도 제 마음은 아직 당연하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미라 씨도 반성하고 있고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라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님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전문가라는 사람 말만 믿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이들도 저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들어와. 엄마, 일단 들어와. 밖에 서 있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며느리 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집도 생활도 다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고맙구나. 그리고 혹시 태식 아저씨랑 재혼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적극 지지할게요. 태식이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정심씨 손은 슬며시 잡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따뜻했거든요. 72살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청춘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태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정심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박만수가 풀려났어요. 네, 어떻게요?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그리고 모든 계약서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었고 수수료도 사전에 고지했다고요. 하지만 우리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그게 녹음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대요. 박만수가 상담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면 끝이래요.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 게 아니니까 사기죄 적용이 어렵대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풀려나는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피해자들도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라 민사로 가야 할 것 같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태식 씨, 다른 방법 없어요? 있긴 해요. 하지만 좀 위험해요. 뭔데요? 박만수를 현장에서 잡는 거예요. 실제로 사기를 치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요. 어떻게요? 태식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동네 봄맞이 축제잖아요. 경로당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서 박만수를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이요. 네. 박만수가 어르신들 앞에서 직접 사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하고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하지만 박만수가 오겠어요? 지금 경계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미끼가 필요해요. 미끼요? 정심 씨가 박만수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꿨다. 역시 집을 팔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단, 축제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는 강요당한 게 아니다. 내 자발적 선택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 되죠. 박만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역으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박만수의 사기 수법을 모든 사람 앞에서 까발리는 거죠. 사흘 후, 저는 박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태식이 옆에서 힘을 주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웠지만 여전히 능글맞았습니다. 박 팀장님, 저 정심이에요. 아, 할머니, 웬일이세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역시 집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박만수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정말이세요? 어르신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다음 주 토요일 동네 봄맞이 축제 있잖아요. 경로당 무대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는 스스로 결정했다. 강요당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박만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왜 굳이 공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소동을 좀 일으켰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며느리한테 쫓겨난다. 강요당했다.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박 팀장님도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세요.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면 아무도 나중에 뭐라 못 하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박만수가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공개적으로 하면 더 좋죠. 할머니 결정이 얼마나 현명한지 다들 알게 될 거예요. 그럼 토요일 2시에 경로당 무대에서 뵈어요. 네, 할머니.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전화를 끈 차 태식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요. 미끼를 완전히 물었어요. 이제 준비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정심 씨, 정말 괜찮아요?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건 저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박 할머니, 최 할머니, 송 할아버지. 박만수한테 당한 모든 분들을 위한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태식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요. 축제날, 토요일 오후. 동네 공원에는 봄맞이, 축제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고, 동네 주민들이 10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식과 김 여사,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께도 미리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심이, 긴장하지 마. 우리가 다 돕는다. 경로당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만수 그 사람, 우리 동네 어르신들 몇 명이나 울렸는데, 오늘 제대로 혼내줘야지. 그때 박만수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박 팀장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예요. 할머니 결정을 다들 축하해 줄 겁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다음은 특별 순서입니다. 우리 동네에 50년째 사시는 정심 할머니께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시네요. 박수로 모셔주세요. 짝짝짝. 저는 무대로 올라갔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태식이 무대 아래에서 힘을 주는 눈빛을 보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피드백 소리가 찌익 하고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 50년째 살고 있는 정심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박만수는 무대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에요. 남편과 신혼살림을 차린 곳이고 아들을 낳아 키운 곳이죠. 하지만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 박만수 팀장님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박 팀장님, 무대로 올라오시겠어요? 박만수가 환하게 웃으며 무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및 재산관리 전문가 박만수입니다. 정심 할머니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혼자 계시기보다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하시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금 정심 할머니 집은 재건축 예정 구역이라 시세가 5억 정도 됩니다. 이 돈으로 좋은 실버타운 입주하시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시면. 제가 끼어들었어요. 박 팀장님, 수수료는 얼마라고 하셨죠? 박만수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건 거래 금액의 3%입니다. 5억의 3%면 1,5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 가입도 권하셨죠. 아, 네. 그건 할머니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 보험 판매 수수료는 얼마예요?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상품마다 다릅니다만 대략 5%에서 10%라고 들었어요.
3억짜리 보험이면 수수료가 최소 1,500만 원이네요. 중개 수수료 1,500만 원의 보험 수수료 1,500만 원. 총 3천만 원을 박 팀장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일한 대가입니다. 물론이죠. 일한 대가를 받으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박 팀장님,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일하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무대 옆에 있던 태식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태식이 노트북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 스크린에 화면이 띄워졌어요. 이건 박 할머니 계약서예요. 작년 8월에 박 팀장님과 계약하셨죠. 집을 4억 5천에 파셨는데 당시 시세는 5억이었어요. 5천만 원 손해. 거기다 수수료로 3천만 원을 내셨어요. 총 8천만 원 손해를 보신 거죠. 스크린에 실제 계약서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합법이죠. 하지만 박 할머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 하셨어요. 지력이 안 좋으셔서 계약서 글자를 못 읽으셨거든요. 박 팀장님이 걱정 마세요. 다 좋은 조건이에요라고만 하셔서 믿고 도장을 찍으셨대요. 박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최할머니 경우예요. 실버타운 입주비로 2억을 내셨는데 실제 그 시설 입주비는 1억 5천이었어요. 5천만 원은 박 팀장님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가셨죠. 스크린에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어요. 송 할아버지는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이었어요. 10년 후에 해지하면 원금의 60%밖에 못 받는 상품이었죠. 하지만 박 팀장님은 원금 보장이라고만 설명하셨어요. 관중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박만수가 소리쳤어요.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증거도 없이. 증거 있어요. 태식이 스피커를 켰어요. 제가 박만수와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3%면 5억의 3%니까 1,5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죠.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이건 단순 중개가 아니에요. 종합 컨설팅이죠. 재산 관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데요? 보험 상품 같은 거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굴리실 수 있어요. 그 보험 판매 수수료도 받으시는 거네요. 그건 당연하죠. 녹음이 끝나자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기꾼, 노인들 돈 뜯어먹는 인간, 양심도 없어. 박만수가 황급히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무대 아래에는 경찰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박만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짝.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박만수를 잡기 위한 자리였어요. 저는 집을 팔지 않습니다. 50년을 산 제 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 거예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속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짝짝짝짝짝. 우리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관중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외쳤어요. 우리는 짐이 아니다. 우리 결정을 존중하라. 박수와 환호성이 공원을 가득 메웠어요. 축제가 끝나고 저녁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식이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정심 씨.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해냈잖아요. 박만수는 이제 제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을 거고요. 다행이에요. 집 앞에 도착하니 누군가 서 있었어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라였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미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축제 현장에 있었어요. 어머님 말씀 듣고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화가 났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들어와. 밥 먹었니? 안 먹었어요. 그럼 같이 먹자.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중요한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 나도 아직 머리 멀쩡하다고. 네, 어머님.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한 달 후. 동네 경로당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어요. 두근두근 수사앤드 상담소 시니어 권익보호센터. 저와 태식이 함께 운영하는 무료 상담소였어요. 부동산 사기, 보험 사기, 각종 계약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곳이었죠. 첫날부터 상담, 신청이 줄을 이었어요. 할머니, 저 보험 하나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봐주시겠어요? 어디 보자. 이건 좀 이상한데. 태식 씨, 이것 좀 봐줘요. 태식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해지 환급금 조항이 이상하네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바빴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 상담소 문을 닫을 무렵 태식이 말했어요. 정심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요? 경로당에서 댄스 교실 한대요. 탱고 배운다는데. 같이 갈래요? 탱고요. 저 그런 거 못 춰요. 저도 못 춰요. 그래서 배우는 거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알았어요. 가요. 탱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태식이 제 손을 잡고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서툴게 발을 맞춰 갔어요. 태식이 제 발을 밟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도 태식 씨 발 밟았잖아요. 우리는 웃으며 다시 춤을 췄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태식이 제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심 씨, 우리 진짜로 사귀면 안 될까요? 네, 작전이 아니라요. 진짜로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72살에 느껴보는 설렘. 고등학생 때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태식 씨,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게 뭐 어때서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저는 태식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좋아요. 사귀어요. 정말요? 네, 진짜로요. 태식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심 씨. 김 여사가 옆에서 깔깔거리며 말했어요. 어머, 두 분 드디어 고백했어요? 축하해요. 우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웃었어요. 그때 진수 사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식 회 끓였어요. 찜질방으로 오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찜질방으로 갔어요. 따뜻한 식혜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어요. 태식도 옆에 앉아서 함께 찍었죠.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었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태식이 말했어요. 정심 씨, 이 사진 우리 상담소 홍보용으로 쓰면 안 될까요? 왜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전하면 좋잖아요. 좋네요. 그럼 문구도 넣어요. 사랑은 갱신됩니다라고. 완벽한데요. 우리는 웃으며 사진을 저장했어요. 72년을 살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죠.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삶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몇이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6개월 후. 두근두근 수사앤드 상담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매일 어르신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우리는 수십 명의 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박만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들도 일부 배상을 받았고요. 준호와 미라는 이제 주말마다 찾아와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요.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태식은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천천히 가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상담소를 운영하고 함께 웃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이 물었어요. 정심 씨,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지금이요. 지금.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태식이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72살의 첫사랑, 74살의 두 번째 청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요. 혹시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 한 조각 남겨주세요. 그 한 번의 손길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